자, 이제 공산당 선언의 주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공산당 선언의 독일어판 서문 1883년이죠. 1883년이면 마르크스가 사망했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사망하기 직전에 쓴 서문이에요. 마크스와 엥겔스가 같이. 그러니까 이 서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처음 쓰여졌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바뀌었죠. 그 사정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 저자의 의견이 이 서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문은 무척 중요하다. 공단한 1883년 서문. 그래서 몇 가지 바뀐 것들이 있다 하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뀐 것들을 한번 봅시다. 변화가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르 운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와 미국이 이 원문에 1848년 당시에는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와 미국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유럽 그 반동 세력의 마지막 거대한 애비군이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1848년에 전혀 미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반동의 근거지였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프러시아 같은 그 전제 군주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프러시아와 러시아가 전제 군주, 봉건제를 위한 일종의 그 동맹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그 유럽의 프롤레타르의 과잉 인구를 이민으로 흡수했다. 그죠? 프롤레타르 유럽에서 먹고 살기 힘든 특히 아일랜드가 그런 경우인데요.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감으로써 유럽에서 프롤레타르가 혁명을 하는 그러한 기운을 미국으로 누출이 됐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그 유럽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또 공산품의 판매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나라가 1848년 혁명 당시 유럽의 기존 질서를 지켜주는 기둥이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토지 소유가 좀 특이하다 이거죠. 토지의 절반 이상이 농민의 공동 소유다. 미르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봉건제에서는 일종의 토지의 원시적인 공동 소유 형태가 남아 있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봉건제에서 바로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냐? 왜? 이 러시아 봉건제의 특징이 있다. 토지의 절반 이상이 농민의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 그래서 이 공동 소유라는 걸 이용하면은 바로 이 공동체, 그렇죠? 협동농장 이런 걸 통해서 공산주의적 공동 소유로 직접 이행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거꾸로 이 봉건제가 철저히 무너져야 되냐?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농민 공동체가 철저히 무너져서 서유럽의 경로를 밟아야 되느냐. 이것들은 이제 중요한 그 논쟁 지점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막스는 이제 이러한 그 혁명이 가능하려면 러시아의 혁명과 이 유럽의 혁명이 이 상호 보조가 돼야 된다. 러시아의 혁명이 그 서유럽 혁명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러시아의 혁명이 서유럽에 파급이 돼서 상호 보완을 그런다면은 그 러시아에서는 그 봉건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산주의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판에 서문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그 사회가 아직도 봉건적인 잔재가 있지만은
투쟁, 그 투쟁을 통해서 그 봉건제에서 그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립 서비스냐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거냐 이거는 이제 논쟁 지점이에요. 마르크스가 말년에 러시아에서 그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의 그 농촌 공동체가 바로 공산주의로 갈 수 있냐를 심도 있게 연구를 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어쨌든 간에 러시아와 유럽이 이 상호 보완 관계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 즉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아시아와 제3세계 식민지에서는 그 봉건에서 바로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북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래서 자본주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판이 번역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상호 협력 관계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 1848년에 공산주의자 동맹이 혁명에 실패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혁명 조직이 1864년에 국제노동자협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스에 의하면 이제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의 퇴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864년에 다시 국제노동자협회가 생겨서 노동자들이 다시 진군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협회의 목적은 그 유럽의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동계급까지 하나로 뭉쳐서 전체의 전 세계의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회는 그 영국의 차티스트 했던 노동조합들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동맹에는 영국의 노동자들은 결합하지 않았죠. 당시 연대만 했는데 국제노동자협회에는 영국의 노동조합도 그, 들어왔죠.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에 이뤄서 명실공히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했다. 공산주의자 동맹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산주의자 동맹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수행이 됐죠. 그래서 협력을 했지만 영국의 노동자들은 공산주의자 동맹에 직접적인 조직적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와 같이 다양한 그 세력들을 모았기 때문에 강령도 이제 다양한 강령을 포괄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파리꼬민 전과 파리꼬민 후로 나누는데 파리꼬민 전에는 막스주의자뿐만 아니라 프루동주의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혁명 없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되죠. 그리고 바쿠닌주의자, 봉기를 통해서 소수의 봉기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되죠. 라살레주의자 역시 협동조합이고 보통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주의 이렇게 다양한 이념들을 포용하는 강령을 가졌다는 거죠. 국제노동자협회는 공산주의자 동맹과 달랐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와 같이 다양한 노동자 세력을 포용했다는 거죠. 근데 파리꼬민 이해는 어떻습니까?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근거한 노동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직 내에서 바쿠닌주의자나 풀동주의자나 라살레주의자 얘들과 이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선 투쟁을 하게 되죠. 다음에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노동자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방돼야 된다.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의 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노동자들이 경제 발전, 자본주의 발전에 위해서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아야 되겠죠. 또 단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혁명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의식화도 돼야지만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 의식화 사업, 선전선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투쟁을 통해서 그런 그 혁명적인 역량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 그 해방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국제노동자협회의 제일 중요한 강령이었다. 1874년에 국제노동자협회, 이걸 제일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제일 인터내셔널이 해산되었을 때, 비록 해산되었지만 조건은 달라졌다는 거죠. 전체 노동자 운동에서 마르크스에 기반한 노동자 운동이 점점 우위를 가져갔다. 프루동주의나 나살레주의, 바쿠닌주의 이런 것들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노동자협회는 해체됐지만 오히려 각 나라별로 독일에서는 3인당,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 노동당,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사회당 이런 것들이 각 나라별로 점차 태동하고 있었다. 막스주의에 기반한 정당들 혹은 막스주의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노동자 정당들이 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공산주의자 동맹이 있었던 1848과는 다르다. 국제노동자협회가 비록 해체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전파들을 설명하는데요. 무정부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파 무정부주의는 푸르동, 혁명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 무장 봉기를 완전히 부정하죠. 정치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산과 교환의 자발적인 연합체,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자본주의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는데 이건 푸르동이 인쇄 식자공, 숙련공이면서 수공업자라고 그랬죠. 뿌띠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뿌띠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소생산자의 협동조합만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영향을 많이 당시에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바쿠닌은 반대죠. 무정부주의자에 있어서 급진파, 좌파, 맹동주의, 그래서 소수의 봉기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봉기한 이후에 노동자 국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를 바로 폐지해야 된다. 무정부주의적인 입장. 그 다음에 로버트 오웬은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산속이라든가 어디 가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의 이상적 사회를 만드는 공상적 사회주의자. 마르크스가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주의 운동 초반에는 같이 했지만 점차 이들에 대해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론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이들을 극복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협동조합 운동이 그 당시에 혁명을 부정하는 무장의 봉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협동조합을 많이 했습니다. 오원이 대표적이었다. 미국에 가가지고 뉴하몬이라는 거를 건설했다는 거죠. 이게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이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도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부르주아에 대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미국에 가가지고 이상천 건설했으나 실패했다. 이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미국은 되게 진보적인 나라입니다. 당연하죠. 미국이 1776년에 건설됐는데 공화국이었어요. 공화국. 1776년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혁명가들이 그 당시에 미국을 진보자로 생각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많은 사회주의 이상천을 거절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지위도 옛날과 지금이 다릅니다. 모든 게 똑같은 게 없다. 미국은 옛날에 진보적인 나라지만 지금은 매우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노동자협회와 공산주의자 동맹을 계속해서 비교하는데, 공산주의자 동맹은 그 당시에는 그 비밀 조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공산주의자 동맹의 그 강령인 공산당 선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공산당 선언이 나오고 나서 많은 그 세월이 변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들은 맞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주장이 그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야지, 마르크스가 구체적으로 말한 것 그 하나하나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그런 교조주의고 풍부학입니다. 막스주의가 아닙니다. 막스 스스로 말했죠. 자기 책이 자기 책이 25년 동안 변했으면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거를 이제 이 서문에서, 공산당 선언이 나온 지 25년 만에 쓴 서문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실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 이것은 당대의 그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또 역시 말했네. 구체적인 혁명적 방책도 그 자체가 오늘날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행기의 강령이나 정책, 이것도 이제 막스가 주장한 거를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각 자기 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 적절하게.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 같죠. 그래서 공산당 선언 자체도 오늘날은 훨씬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서문을 봤고요. 그 서문이 중요한 거는 저자 스스로 자기의 책이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적인 게 아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기본적인 핵심, 원리는 맞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르다. 그래서 조건에 맞게끔 그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테르니는 이제 비인 체제의 우두머리죠. 기존은 183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성립한 입헌 군주제의 그 보수 부르주아 내각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다양한 국적을 가진 공산주의다. 그래서 국제 조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망명한 독일인이다. 그래서 국제 조직이지만 주로 독일의 혁명을 위주로 고민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혁명도 고민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볼 때는 독일의 혁명을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의 혁명을 주 목적으로 해서 작성한 선언인데, 이걸 갖다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전부 다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까지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했지만 독일도 유럽의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인 체제에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겠죠. 그래서 혁명에 관한 보편성이 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볼 때는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과 독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 그죠? 구체적인 것들, 특별한 것들, 특수한 것들,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적, 그 역사적 유물론적 사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노예, 중세, 근대 딱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제 계급 지배와 계급 간의 대립인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봉건적인
조합. 저희 장인제죠, 장인제. 장인제. 장인제는 이러한 그 생산 양식이죠. 이러한 생산 양식은 더 이상 이 자본주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공업적 생산 양식을 대신한 게 매뉴팩처다. 기계적이다. 그래서 동업조합의 장인들은 일부는 매니팩처로 편입이 돼서 성공을 하고 일부는 도태되죠. 도태되면 숙련공이 되겠죠. 숙련공이 돼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계급이 그래서 수공업자는 한편으로는 자본가로 상승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이제 결국은 부르주아의 원천은 어디예요? 자, 공업에 의하면 수공업자죠. 성공한 수공업자. 상업에 의하면 어때요? 역시 성공한 상인들인데 주로 또 대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격 상인, 그죠? 먼 거리를 원격적으로 다니는 상인들이 있었죠. 중세에도 그게 대상이 되겠죠. 어떤 이런 부르주아들이 이제 경제적 지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치적 지배도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부르주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를 한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첫째, 봉건 영주, 촌락이죠. 촌락 장원. 봉건 영주에서는 피해업업 신문,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 이런 거겠죠, 그죠? 그 대장장이, 그 다음에 빵 만드는 사람 이런 거겠죠. 자, 꼬미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마을 공동체. 네.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인데 영주가 살지 않는 마을 공동체, 자치적인 공동체. 자치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곳은 이 자치권을 가졌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요. 도시가 돼서 도시. 이게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독립한 도시공화국. 이런 곳이 있었죠. 이런 곳은 아예 도시공화국에 대해 있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원래 제네바는 황제의 봉건 영주에 있다가 주교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주교로부터 독립합니다. 자치권을 획득해요. 그래서 도시공화국 돼버려요. 최초의 공화국이 이제 제네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절대군주 하에서는 그 프랑스 같은 데죠. 이런 데서는 납세 의무를 졌다는 거죠. 근대 자본주의 초기에는 그 자본가 계급, 제3계급으로서 납세 의무를 지면서 투표권도 갖게 되죠. 제3계급에서. 그래서 이제 근대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듯이 절대군주, 국가의 귀족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됐다는 거죠. 대항하는 귀족에 대항하는 세력. 그래서 국가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이렇게 성장해왔다는. 그래서 부르주아는 각 나라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자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죠? 어쩔 때는 절대 군주에 협력하고 있고, 그래서 마침내 부르주아가 국민국가를 장악을 했죠. 이렇게 돼서 현대 국가는 어떠다?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장악하는 위원회다. 그래서 국가는 마치 모든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의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다. 개별 자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총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때로는 개별 자본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그죠? 삼성의 재벌이 교도소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자본가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 자본가가 과도하게 수탈할 경우에 그거를
조정하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무자비하게 수탈하면 저항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조정한다. 총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부르주아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폐 관계, 물질적 관계로 바뀌었죠. 무라라, 인간적 관계를 물질적 관계로 바뀌었다. 화폐 숭배라고 해요. 화폐 숭배, 물신주의. 그래서 모든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부르주아는 물건을 수출을 하죠. 자기 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 물건을 수출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물건을 수출하는데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드는 방식, 생산과 소비도 수출해지죠. 그래서 나라에 상관없이 같은 물건을 쓸 뿐만 아니라 같은 생산 방식을 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국가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의 기반을 허물어 버린다. 그러니까 민족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본주의 제도가 전 세계에 퍼진다. 탈민족화한다. 그래서 민족자본이라는 것, 민족자본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민족자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식민지의 경우에 제국주의 자본이 아닌 이제 자본의 소유주가 민족인 경우에 민족자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게 민족자본이 하더라도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다. 그 이익을 봉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벌려면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망하고 싶지 않거든 자본주의적 부르주아 생산 방식을 채용하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 일제 때도 조선을 침탈한 다음에 조선에다가 부르주아 생산 방식을 채용을 하죠. 그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세국 정책으로 가면은 경쟁에서 뒤지죠. 그래서 식민지로 전락한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생산과 수단이라는 것, 자본주의의 생산과 수단이라는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타났다? 봉건 사회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 사회에서도 이미 생산과 교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봉건 사회 자체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봉건 사회를 구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장원, 그렇죠? 시골의 장원에서 그 대장장이가 물건을 파는데, 그죠?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장원에서 해당 장원에서만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없어. 그 수출에 다른 장원에다가 갖다 팔아야 되죠. 또 해외에다 수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장원의 정치 조직, 그 장원이 폐쇄적이고 그거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됐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생산력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그 대장장이의 생산력이 발달해서 더 이상 대장장이 입장에서는 장원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 더 나아가서 세계적 차원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장원이라는 제도가 자기한테는 억압으로 옵니다. 그 장원제도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얻으려면 어때요? 장원의 업무에 있는 농노들을 해방시켜야 되죠.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충돌이 된다. 봉건적 소유 관계는 발전한 생산력에 맞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소유 관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봉건적인 생산 관계가 봉건 말기의 생산력을 견뎌내지 못했듯이 부르주아적 그 생산력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말기에 이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를 견뎌내지 압박으로 온다는 거죠.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모순된다. 그래서
자기가 주문으로 불러낸 저승사자의 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마술사가 왔다. 누가? 자본가가. 왜? 자본가가 맨 처음에 그 봉건제로부터 나와서 봉건제를 파괴하는 엄청난 생산력을 만들어냈죠. 이게 이제 저승사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생산력이 너무나 발전해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이 소유 관계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면 이런 거죠. 자본주의에서 발전된 가장 발전된 생산력이 뭐냐면 자동화 시설이라고 보겠죠. 자동화 시설. 엄청난 자동화 시설. 자동차를 다 자동화시켰다 이거. 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가 뭐 4만 명인데 자동화 시켜가지고 4천 명만 필요하다. 뭐 400명만 필요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나머지 노동력은 어떻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더 이상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특정인이 어느 개인이 그 엄청난 그 자동화 시설을 자기가 혼자서 소유하게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도 못하고 소유할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관계, 자동화 시설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 결국은 사회적 소유로 가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말기에는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충돌한다. 비유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는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고 물건을 많이 만들죠. 공황이 생기죠. 그래서 그 공황을 극복하려면은 그 수출을 하게 되겠죠. 수출해서 시장을 확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넓히지만 그 새로운 시장을 넓히는 게 뭐 지구적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공황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공황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도 줄어든다. 수출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지는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 무기, 생산력이죠. 생산력을 발전시켰죠. 자본주의를 파괴할 정도의 엄청난 생산력, 자동화 시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자기에게 겨눠줄 사람, 즉 노동자는 플레타를 만들었다. 그래서 부르주아가 발전할수록 그렇죠. 산업이 발전할수록 프롤레타가 증가하죠. 대공장 노동자가 증가합니다. 노동자 분배로. 근데 이 노동자들은 어때요? 일할 때만 생존할 수 있죠. 일을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죠. 자신을 토막으로 나눠요. 지금 8시간이지만 그 당시에는 10시간, 15시간, 16시간 자기를 팔아야지만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상품처럼 노동력을 팔게 되는 거다.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은 굶어 죽죠. 근데 어때요? 자동화 시설이 발전되면 노동력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동화 시설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죠. 결국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의 부속품이 된다. 그 분업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을 강요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자본 노동자의 임금은 어떠냐? 상품은 그 생산비죠. 생산비에 따르는데 예, 노동의 가격, 여기 노동력의 가격이에요. 나중에 노동과 노동력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파는 거는 구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노동할 능력을 파는 겁니다. 구체적인 노동을 그때그때 살 수가 없죠. 8시간 일할 동안의 그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또 8시간을 노동할 수 있을 조건으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노동은 그때그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거는 아직 막스가 경제학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의 가격은 역시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걸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에 달려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 달렸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다는 거죠. 재생산에 최저 생계비를 주려는 경향이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은 어때요?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죠. 근데 노동력도 상품이니까 어때요? 노동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실업자가 많으면 노동력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화 시설이 되니까 자동화 시설이 되니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숙련공이 필요 없다. 기계에서 어느 정도 물건이 만들어 나오고 기계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미숙련공이 필요하다. 즉 숙련공은 밀려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계가 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기술과 힘을 많이 쓸 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아이들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마르크스 시절에 8세 아동노동금지법, 8살 이하는 노동 못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8살 이하의 사람도 노동을 시켰다는 거죠. 이들에게 어떤 노동을 시켰어요? 보조를 시켰겠죠. 보조를 시켰다. 기계가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지라든가 아니면 세브르스 이런 거를 날린다든지 보조 노동을 시켰다. 여성에도 일을 시켰다. 또 한 가지 아동하게 시킬 수 있는 일 있죠. 섬세한 노동, 양탄자 이런 거 노동을 많이 시켰겠죠. 인형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계급이 분화가 생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수공업자는 한편으로는 자본가로 성장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로 추락하죠. 상인도 마찬가지죠. 대자본, 상인자본에 맞서서 상인자본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망하면 노동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중간층들이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는 방식이 되면 처음엔 어떻습니까? 자기 공장에 있는 사장하고 싸우죠. 그래서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공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한 공장에서 파업을 했는데 한 공장 파업했는데 그러면은 사장은 다른 공장의 노동자를 쓰거나 다른 공장하고 협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 혹은 산업별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단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국가별로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의식이 되면 국제적 차원에서 하겠죠. 그건 아주 좀 시간이 지나야 되고 일단은 산업별로 지역별로 그래서 단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이러한 단결을 통해서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부르주아는 어땠습니까? 이 봉건 말기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일 때 어때요? 부르주아들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죠? 노동자들이 그때는 노동자들과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 제도를 타도할 때 자본가는 노동자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동원해 가지고 싸움꾼으로 만든다는 거죠. 싸움꾼.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는 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에는 봉건 세력과 싸우는 싸움꾼이다. 이 당시에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싸움꾼을 만드는데 여기서 싸움을 하면서 실력이 늘어나죠. 사람 숫자도 늘고 싸움 방법도 잘 알게 되고 싸움꾼이 된 노동자는 나중에는 부르주아하고 싸운다는 거죠.
부르주아와 싸운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봉건 부르주아 민주당의 프롤레타는 자신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에 대한 적, 절대군주제, 봉건제, 그죠? 이들과 싸운다. 싸움꾼, 부르주아가 노동자를 싸움꾼으로 만드는데 결국은 싸움꾼이 된 노동자가 이 자본가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라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공장에서만 하나의 공장에서 단결하고 지역에서 단결하고 산업별로 단결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힘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네. 그래서 힘이 커진다는 거죠. 자기 힘이 커지면 노동자들의 자기 힘이 커지면 조직의 힘을 안다는 거죠. 단결의 힘, 통파업, 국가도 멈출 수가 있다. 그래서 점점 노동자들의 저항은 개별 자본가에게 저항했지만 결국은 전체 자본가에 대한 저항이 되면서 두 계급의 충돌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급 간의 충돌이 되고 처음에는 임금 인상 투쟁을 하게 되겠죠. 임금 인상 투쟁을. 그런데 이러한 파업이 초창기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합법적 파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불법 파업이 되고 진압이 되면 거기에 맞서서 폭동이 된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양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동이 되면 자본가들은 한 번은 처음에는 이들을 진압하겠죠. 그래서 노동자가 진 것처럼 보여요. 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투쟁은 점점 판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점점 단결을 하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